문화부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 우리 안진용 기자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가셔도 돼요. 시간이. 네. 아, 변호사님도 그러면은 지금 자리 이석하셔야 되나요? 저 생중계 해설위원으로도 가요. 그러시군요. 오늘의 해설위원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논평 내러. 좋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는 또 이렇게 시간 되는 분들은 계시고, 안 되면 가시고, 우리 안진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박수. 안 기자님을 또 여기서 제가 화면으로만 가끔 방송국에서는 가끔 왔다 갔다. 자주 뵙는 분이시군요. 네,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부 취재하고 있는 안진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람쥐. 제가 맨날 다람쥐 하고 있는데 오늘 변호사님 연예부 소식을 되게 알차게 준비해 주셨어요. 뭐 저는 많이 뵙고 항상 뭐 연예 뉴스나 아니면 스포츠 관련한 뉴스라든지 이런 거 사회 뉴스 잘 다뤄주시고 되게 딕션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 박히는 딕션 이거 저는 몰랐는데 안 기자님 제가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훨씬 여기 채널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가 있는 채널을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야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기자님께서 하여튼 뭐 다재다능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나운서인 줄 아세요. 외모도 너무 출중하시고, 딕션 너무 좋으시고, 하여튼 저희 뉴스엔진에서는 문화부를 꽉 잡고 계시는 기자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식은 김다현 씨를 비방한 50대 남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려요? 네, 김다현 씨 하면은 유명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 또 아버지가 청학동 훈장님, 그렇죠. 김봉곤 훈장님의 딸이기도 한데 김다현 양이 지금 올해 16살 미성년자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김다현 양을 상대로 해서 꾸준히 비방을 하던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법적 대응을 했는데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58세 남성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던 거죠. 오죽했으면은 고소까지 했을지 보면은 2023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비방을 했는데 김다현 양에 대해서 73회 그리고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도 67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재한 혐의입니다. 굉장히 지속적이고 또 그 수위도 꽤 높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됐는데 재판부 얘기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들 특히 김다현 양은 어린 나이인데 감내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다현 양이 항상 그러거든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다현 양은 미성년자인데 본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버지를 향한 비방이 계속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법적 대응을 했고 이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정도 수준이면 이거는 병이란 생각도 어떻게 이른번이 넘게 저렇게 비방을 하고 성인도 아니고 상대방이 연예인이 미성년자잖아요. 되게 어린 정말 저도 그 TV에서 미스트롯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활동하는 것도 보고 TV 화면으로 봤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연세도 보니까 거의 아빠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뻘한테 저렇게 굳이 심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좀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형량이 어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근데 모욕죄에 가까울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심한 편이죠. 왜냐면 보통 벌금형이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라든지 횟수라든지 뭐 이런 피해 정도라는 걸 감안해 있었을 때 그래서 아마 실형 그러니까 징역 4월에 집행유예면 이제 2년 동안 이분이 또 다시 반복을 한다면 그때는 실제 징역형을 구금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아마 이제 이번에 조금 뉘우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 연예인들을 향해서 사실 이런 비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그냥 뭐 캡처해서 고소하는 정도의 속적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사실 요즘 SNS 시대가 되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려고 하면 그걸 또 굉장히 공공성 있게 막 널리 퍼뜨리잖아요.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후천적으로 법적 대응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이 이미지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대중인데 누군가를 고소를 했다. 이거 자체가 본인의 또 이미지 실추, 스캔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참고 넘겼는데 이젠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잘못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향후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 누구지? 그 프로게이머랑 임요한 결혼한 씨의 김가 맞아. 네네. 김가영 씨인가? 맞아, 김가연 씨. 그분은 여전히 그 활동하시죠. 아, 김가연 씨가 거의 그 원조격이거든요. 그렇죠. 김가연 씨도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이 대중을 고소한다는 거는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요. 김가연 씨가 그런 댓글을 다 모아가지고 고소를 했고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벌금형이 내려져서 받았습니다. 또 김가연 씨가 공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네. 받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가연 씨나 임요한 씨에 대해서는 절대 없어요. 네, 왜냐면 올리는 순간 법적 대응이 들어온 건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그 무분별한 비방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박송 씨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아마 어떤 그렇지. 유튜버가 좀 그렇게 좀 악의적으로 네네.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정말 끝까지 이런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연예인이 직업이 연예인이지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럼요. 직장이 그냥 연예인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이라든지 비평할 수는 있죠. 근데 인격적인 모독을 가져올 수 아니, 있을 그럼요. 만한 그다음에 네. 대부분이 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걸 뭐 악의적으로 펼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 팬심이든 아니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악의적인 범죄가 될 만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그런 사건 수임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떤 거요? 뭔가 유명인들과 유명인들이요? 연결된, 네. 유명인들 좀 알고 싶네요. 두 분은 대부분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막 유명인은 알고 싶다. 정치인들 명예훼손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네. 두 분이 오늘 역사적인 만남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호 씨가 이제 그 개그맨이잖아요. 이분이 네네. 검찰에 송치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지난해 연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 먼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이 이진호 씨의 상습 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진호 씨가 본인이 SNS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2020년 이제 5년 전 당시 기준으로는 4년 전이죠.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라고 했는데 약 4개월이 지나고 최근에 이 경찰에서 도박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검찰 송치를 한 상황인 거죠. 아이고. 결국은 이제 이진호 씨가 본인이 네. 입장을 발표할 때도 도박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도 맞다. 도박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검찰로 보낸 겁니다. 아 근데 진짜 도박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이런 도박 사건이 많이 연루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엄밀히 말해서 연예인이어서 더 많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괜히 연예인은 워낙 상징적이고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연예인 사건이 나오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한 영향력이란 것도 누구나 똑같이 기부를 해도 연예인이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게 부정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불법 도박 같은데 왜 자꾸 빠지게 되냐, 또 인터넷 도박 같은데 빠지게 되냐면은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나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게임에 빠졌을 때 중독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본인이 익명성에 숨어서 이걸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다른 연예인들도 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동료 연예인 그리고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약 2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진호 씨의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유명인이 너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그맨 이수근 씨, 가수 하성운 씨 등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들은 돈을 빌릴 때 당연히 도박 자금인 건 몰랐죠. 그렇겠죠. 도박 자금이라고 하면 알고 빌려줬으면 이거를
갚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또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게 본인의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들 입장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도박 자금으로 쓰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땐 이진호 씨의 도박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불명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적의 질타가 더욱더 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은 사장될 것 같아요.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나오신 분들도 꽤 있긴 하잖아요. 네네. 솔직히 아까 말씀 나왔던 이수근 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도박 스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마 그래서 더 안 빌려줬을 것 같아요. 이진호 씨가 진짜 형 나 이거 뭐 토토겠지 뭐. 하여튼 뭐 이거 도박할 때 도박 자금이 했으면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럼요. 아마 본인이 그 과정을 거치고 정말 힘겹게 컴백을 해서 지금은 활동을 뭐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뉴스 나왔을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이진호 씨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저 네네. 개그 코드를 네네. 너무 재밌어하고 옛날 커빅에서 너무 재밌게 맞아요. 봤기 때문에 네. 지금도 유튜브 보면 과거에 어떤 활동했던 거 나오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저 재능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맞아. 그러니까 참 연기자가 어쩌다가 저런데 빠져가지고 정말 저런 실수를 했을까? 물론 언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도박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채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다 변제를 한다고 한다면 뭐 나중에 그 재능이 다시 어떤 TV 방송국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또 본인이 그 재능이 정말 뚫고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나중에는 언제든 컴백하지 않을까. 대신 그 전에 어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피해 복구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 잘못 자체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데 네. 적어도 그로 인해서 지금 선량한 피해가 생겼잖아요. 지민 씨라든지 이수근 씨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 약간 좀 이상한 시선이 있긴 해요. 이것도 좀 미디어가 만들었다고 보는데 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요 빚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빚쟁이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수가방 끼고 이미지가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빚쟁이들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피해자예요. 안 갚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내 돈 내놔라고 했다고 왜 욕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네.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될 이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진호 씨가 이 돈을 다 갚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면은 컴백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연예인으로서 활동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형량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컴백 역시 늦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 또 이제 최근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또 생겼으니까 뭐 개인이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튜브는 구독자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진호 씨도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공중파에서 어떤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좀 들고 뭐 본인이 요즘에 저도 이제 워낙 개그나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 소극장 같은 데서 실제 하는 무슨 코미디 클럽? 뭐 스탠딩 네네.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충분히 뭐 그런 걸 해야지 또 돈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썩히기 아까운 재능이기도 하고 또 돈을 갚으려면 저는 원정적인 해야 되고. 시선은 없는데 그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으려면 활동을 해서 경제 맞아요. 활동을 해야 네네. 되니까 그러네요. 저는 뭐 어떻게든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피해 변제는 해야죠. 솔직히. 실제로 맞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바로 어제 뉴스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강동희 씨 아시죠? 네, 맞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맞아요. 네. 이분이 정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어제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분이 근데 횡령 배임 혐의로. 근데 중요한 거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실형임에도 집행유예도 아니고 왜 그러냐 놓고 봤을 때 재판부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역시 네.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대로 잡혀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돈이 이게 결국은 갚아지지 않으면 피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돈을 벌어서 갚아라. 그런 의미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범죄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이제 사기, 횡령, 배임 뭐 여기서 재판부에서 가장 큰 양형 요소는
변제예요. 피해 변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기 범죄는 살인보다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정말 이건 돈으로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피를 네네.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살인이야 정말 흉기로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기는 너무 빈번해요. 그 맞아요. 처벌의 정도란지 이게 솔직히 저도 법조인이지만은 너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돈 빌려가고 안 갚으면 이거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뭐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본인은 약간 후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돈이 갚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좀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진호 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피해 변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회에서 기회도 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다음 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 보면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아시죠? 네. 이영자 씨가 러브라인이 있어요. 아니 그 너무 뭐 설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 저기 뭐였지? 프로그램 이름 생각 안 오래된 나는데. 만남 추구요. 오래된 만남 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너무 솔직히 설레. 주변에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네. 진짜야? 이영자, 황동주 정말 사겨? 아,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관심이 높은지 몰랐는데 네. 지난 1월에 방송된 네. 그 예능 끝났어요. 심지어 맞아요. 오래된 만남 네. 추구. 근데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궁금해요. 두 사람 나이 차도 꽤 많거든요. 이영자 씨가 1967년생 58세, 황동주 씨가 7살 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인위적인 만남이라고 보기 힘든 게 황동주 씨는 30년 동안 이영자 씨를 짝사랑했다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이영자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나의 이상형이 이영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즉 맞아. 이분의 얘기는 이 기간이 증명하는 찐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진짜인 것 때문에 같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그 사례에 누구 만나지도 않고 이영자를 바라봤으면 이 감정은 진짜가 아니냐라고 그렇죠. 다들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실제 저도 궁금한 게 이분이 뭐 라디오스타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거 보니까 단순히 어떤 쇼맨십이라든지 보여주기식은 아니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순수하고. 정말 이영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좋아하시던데요. 아니 네,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 수줍어하고. 카메라 앞에서 그냥 좋아하는 감정과 실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정말 두 분이서도 이런 감정 교류라든지 소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썸을 타고 있는지 좀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취재를 해 온 건데 네, 네, 네. 일단 중요한 건 이영자 씨의 마음이거든요. 네. 이영자 씨의 행동이 사뭇 달라진 건 맞아요. 아. 왜냐면 이영자 씨의 그동안 예능에서의 대부분의 키워드는 먹는 거였어요. 먹방. 맞아요. 근데 요즘 이분이 사랑을, 결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홍현희 씨가 얘기를 했어요. 네. 결혼 얘기 안 하셨는데 요즘 자주 하신다 그랬더니 이영자 씨가 뭐라고 그러면 네. 너도 사랑받는 입장이 돼봐.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영자라는 사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영자 씨가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황동주 씨와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건 그린라이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린색이시네요. 그린라이트. 네. 아니 저는 네. 어디서 진짜 이게 찐이구나 느꼈냐면 네. 이제 이영자 씨가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는 미안했대요. 왜냐면 그러시죠.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가 잘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갖게 될 사회적인 지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어린 여자를 만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나랑 사랑을 하면 아이를 갖기 쉽지 않지 않냐. 그래서 미안했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니, 거기서 너무 설레는 아이가 거예요. 만들어지기 네. 전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 아닌가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러니까 이영자 씨도 어찌 보면 그 예전 가치관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예전에 당연히 결혼을 하면 네. 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보다는 예전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내가 중요하니까.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는 네네. 것이고 나는 내 삶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영자 씨, 그러니까 뭐 그 황동주 씨는 이유미 씨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본명이 네네, 본명을 이유미 씨를 부르죠. 부르는 유미 누나라고 하던데 네.
저는 참 이게 어찌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매칭이 된 거긴 하지만 근데 이 황동주 씨가 그렇게 막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은 아니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이분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 다른 분이 그러니까 김숙 씨가 네네네. 아마 그 프로그램에 네, 같이 네.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기회가 만들어진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카메라 앞에서만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뭐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연애를 그럼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잘 됐으면 잘 만나는 모습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그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김국진, 강수지 씨 아, 같은 맞아요. 경우 네, 맞아요. 불타는 충 청춘으로 만나 결혼을 했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황동주 씨가 배우니까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짤이라고 해요. 요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경동맥 짤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영자 씨가 다른 남자 출연자의 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그때 황동주 씨의 이 경동맥이 정말 눈에 띄게 뛰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경동맥 짤인데 경동맥을 연기할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경동맥을 뛰게 해야지라고 할 수 그건 있으세요? 아닌 것 같아. 이 이야기인즉 진심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유미 누나가 다른 남자의 옷을 걸치고 나왔을 때 이분은 막 도파민이 막 분출을 하면서 막 질투심에 예. 이것 때문에 이건 찐이란 얘기가 있는데 칼을 떨었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 본인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이영작 씨의 소속사에 전화를 했어요. 오.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쁘다. 내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대중이 궁금해한다. 그럼요. 네네. 자, 근데 여기서 소속사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네. 통상적으로 네. 열애설이라는 거는 뭐 꺼리 있는 편이에요. 밝혀졌을 때 이게 또 하나의 스캔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어놓은 열린 결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영자 씨가 직접적으로 주변 연예인들이 황동주 씨가 그런 대상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 즉 앞서가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만의 발걸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인즉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결론에 어디에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TV 앞에서 쇼윈도 커플로서의 연기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정말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여요.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보이시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영자 씨는 굉장히 우리가 항상 친숙하게 화면에서 봤던 분이지만 황동주라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막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오히려 이영자 씨 입장에서는 황동주라는 배우의 또 커리어의 손상이 갈 수도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치. 드는 네. 때문에 본인이 오랫동안 정말 연예계 생활을 통해서 익혀왔던 좀 조심스러움 이게 아마 묻어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뭐 저는 카메라 뒤에서라도 정말 실제 이런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잘 어울려 둘이. 예, 잘 저는 어울려. 뭐 잘 어울려. 충분히 잘 어울려. 알콩달콩 잘 지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해봅니다. 아까 경동맥 짤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네. 여자는 사랑하면 예뻐져요. 음. 근데 이영자 씨 네. 요즘 예뻐졌어. 맞아요. 네. 예뻐졌어. 그래서 저는 진짠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아니, 크게 웃으세요, 아니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지금 이 드라마가 그 제2의 폭삭 소가수다 네네. 같아요. 진짜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 천국보다 아름다운 요곡 재밌더라고요. 아, 네.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6%를 찍었고요. 재밌어요. 또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김혜자 씨의 사실상의 은퇴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그래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제작 발표를 했는데 그때 김혜자 씨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연기밖에 없고 이거밖에 모르는데 연기하는 게 좋고 행복하다라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행자인 박경림 씨가 다음 작품에서도 또 만나길 바란다라고 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더니 김혜자 씨가 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혜자 씨가 올해 나이 84이거든요. 사실 벌써. 이 정도 되는 대가는 내가 배우로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줄 타이밍이 넘었다 하면은 과감히 접거든요. 근데 김혜자 씨 이번에 연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셨는데 이 작품이 그만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나의 은퇴작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면 네.
작품의 이 완성도나 내용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80세가 넘은 배우의 마지막 작품이 손석구와의 부부로 나왔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드라마 아직 네. 못 봐가지고 꼭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손석구와는 부부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배경이 천국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죽음을 다들 굉장히 어둡게 그리잖아요. 이건 반대예요. 정말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죽음의 선택을 줘요. 이게 뭐냐면은 왜 김혜자는 80대의 모습 그리고 남편은 죽고 나서 30대 손석구일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네. 죽고 나면은 천국에 갔더니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네가 원하는 나이대의 모습으로 살게 해줄게. 그랬더니 천국에서 대다수 몇 살을 하시겠어요? 몇 살 나이대로 살래? 죽고 나서 그럼 몇 살을 하시겠어요? 전 앵커님은?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20대를 하시겠군요. 40대, 네. 40대.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로 살고 그 남편도 죽고 나서 원래 80대에 죽었는데 30대 손석구로 갔는데 김혜자 씨는 왜 80대냐? 네. 남편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의 정이 쌓여서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뻐. 근데 김혜자 씨는 소녀 같은 감성으로 이 생각만 받고 네. 남편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가서 저 80대요라니까 모두 의아해요. 진짜요? 맞아요. 갔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남편이 30대야. 배신감을 확 느끼는 거죠. 보니까 천국에 모두가 20, 30대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나이대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흥미로운 지점이 이 드라마를 보는 포인트인데 그 소녀 감성을 김혜자 씨가 그대로 살려서 연기하는데 진짜 그 부분이 압권입니다. 김혜자 씨가 아니면 또 이 소녀 같은 감성을 저 나이 때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소녀같이 이렇게 평소에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근데 또 생각이 목소리도 듭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네, 맞아요. 연기력부터 해서 다 너무 완벽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이 드라마가 화제인 게 OST도 화제예요. OST를 이제 이명웅 씨가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동명의 OST였는데 네. 공개하고서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240만 뷰가 넘는 조회수 기록했는데 작품 안에서 보면은 딱 김혜자 씨가 남편이 죽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이 돼요. 근데 또 하나 또 상징의 경우에 뭐냐면은 이명웅 씨의 모습이 직접 작품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네. 작품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네. 이명웅 씨가 직접 출연하는 건 아니고 천국에 갈 때 사람들이 다들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들고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500만 원 뭉치를 이렇게 내려놔요. 못 가져갑니다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통장을 쥐고 있어요. 왜 이걸 쥐고 있냐? 내가 어릴 때 어려워서 아이를 보육원에 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이걸 아이한테 줘야지 하고서는 차곡차곡 모은 통장인데 못 주고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난 가져가야 되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초로의 할머니께서 이명웅 포스터를 이렇게 들고 와서 이걸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놓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명웅의 얼굴이 딱 들어간 포스터를 딱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 네. 그 포스터가 한 장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명웅의 포스터를 들고 온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단순히 이명웅 씨의 팬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웃음 포인트로 그 장면을 즐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돌발 질문. 우리 기자님, 천국에서 만약 입구에 뭐 하나만 딱 가져가야 된다. 뭐 가져가시겠어요? 돌발 질문. 굉장히 고민이 되는. 네. 이게 그 우리 이어령 그 돌아가신 분은 네.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아직 죽음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뭘 가져가야 될지 제가 딱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그러네. 저도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네. 좀 더 살아봐야지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아직은. 네, 여기서 또 저의 노련미가 나오죠. 네. 저는 성경을 가져가죠. 천국인데 성경.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성경 가져왔습니다. 이거 해야죠. 천국에서의 종교가 다르면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문소리 씨들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그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되게 네네. 문소리 씨가 나이가 들어서 임영웅 나온 걸 보면 되게 맞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참 우리 문소리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여기에 만약에 문소리 씨가 카메오로 출연했다면 그것도 참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기자님은 뭐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가족 사진이죠. 사모님 그러네. 어떡하냐 두 분 어떡하냐.
아니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그 작품에도 보면은 가족 사진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거 하나 쥐고선 보고 싶은데 근데 그마저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승의 어떤 물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상황. 예,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애잔하게 네. 잘 그려지고요. 저는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 드라마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네네. 정말 또 폭삭 소가수다에 이어서 네. 흥행 돌풍이 또 불 수도 있겠네요. 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티키타카도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고 기자님 저희가 티키타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재밌죠. 네. 왜냐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들을 옆에서 계속 제시해 주시니까 정말 티키타카 하면서 주고받는 재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근데 또 소름 끼치는 게 우리 타카 아저씨가 없었잖아요. 아무도 타카 아저씨가 왜 없는지 물어보질 않는 거야. 정말. 우리 타카 아저씨가 지금 마실을 나가셨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그 홍보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주 달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아쉬워 마시고 내일도 우리 타카 아저씨 못 나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타카 아저씨도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 정리하고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도 티키타카 쇼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내일은 우리 박상수 변호사 보보 카피바라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하니까 내일도 1시에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30분 남았다 그죠? 네. 4시부터는 우리 또 한동훈 후보의 오늘 한홍대전이 있습니다. 한홍대전 3시간 동안 줄기차게 이어질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한동훈 후보가 어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정치인인지 한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죽음의 토론인데 과연 누가 죽을 것이냐 누가 죽어나갈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고요. 4시에 이제 토론회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사님 다른 얘기? 오늘 정말 오늘 재밌게 보시고요. 덕분에 정말 갑자기 이렇게 땜빵으로 왔는데 오늘 재밌게 방송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